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박영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신 그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북한의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미 작년에 거의 바다를 통해서도 또는 육지를 통해서도 이 코로나가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거의 이 작년 초죠. 개성 지역에 그러니까 월북자, 그러니까 탈북을 했던 분이 다시 월북을 개성 지역으로 몰래 그 군 경계선을 뚫고 갔다고 해서 개성 지역 전체를 폐쇄시키기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이제 공무원의 해상 피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아예 이제 해상 자체를 봉쇄하고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 자체를 채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이 소금을 채취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김정은 정권이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증이 상당히 이제 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독재 정권의 특징입니다. 독재 정권은 이 외부로부터의 뭔가 이게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건 김정은뿐만 아니라 역대 어떤 이제 이 정권, 독재 정권도 그런 특징을 보였던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하나 주목할 거는 이 김정은 정권이 특히 이제 김정은이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대남, 대미,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흐름을 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섰는데, 이게 이제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내부적인 어떤 모멸감이라고 할까,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가 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김정은 개인의 이제 공포,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뭔가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의식,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연계돼서 북한 사회가 지금 상당히 이제 변화하면서도 이 통제가 상당히 심한, 그래서 최근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정은 정권이 2012년에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이 10년 동안에 이 사회 통제, 오늘은 특히 이제 사회 통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작년 여기 통일 미래로 강의해서 사회 변화, 특히 여성들하고 청년 세대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이제 최근에 사회 통제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권이나 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은 정권이 국가 기구가, 국가 권력이 인민이나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어디나 그렇듯이 하나는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을 통제하는 게 있어요. 국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뭐 나름대로 발전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면, 제 강의가 오늘은 어떻게 이제 국민을 통제하고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나라는 그런 흐름 중심으로 보면 한 10년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의 변화들을 보면, 이 김정은 집권 10년 사회 통제 변화를 쭉 제가 10년을 연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고위층, 우리 장성택이나 이런 고위층 수통부터 시작해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회, 일반 주민들의 통제를 좀 이동하고 있는 전체 흐름이, 이런 흐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집권 초기죠. 이 집권 초기에는 여러분들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위직들은, 그러니까 이 28이라는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한 이제 김정은 이 최고 지도자가 이 자신의 뜻대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의 뭐 충성인보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좀 길들여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초기의 고위직 엘리트를 숙청하고 이 당 중심으로 한 엘리트 통제를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5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고모부인 장성택 축청을 기점으로 전후에 소위 김정일 시대, 즉 아버지의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들 것 같다는 이제 숙청하는 이런 과정이었죠.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김정은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위직 엘리트 숙청과 통제가 두드러졌다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북한의 이제 7차 당대회라고 하는 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약 그 몇십 년 만에 한 이제 당대회인데 이 북한의 이제 이 당원이 얼마냐면 약 400만 명입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400만 명이니까 약 뭐 17%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이제 거죠. 이 당들이 사실 이 당원들이 이 북한 체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북한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당원입니다. 약 이 400만 명의 당원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를 정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김정은이 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얘기했던 게 문명국가와 전략국가라는 거였습니다. 문명국가는 주로 내부 발전을 생각했던 거죠. 경제하고 뭐 과학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인민생활 향상 이런 문명국가 발전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전략국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전략국가라는 건 뭐냐? 이 북한이라는 이 국가가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뭐 중국과 이런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어떤 이 행위자로서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최소한 동아시아 정세를 움직이는 어떤 핵심 챌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위, 국제 정치의 지위를 높이는 전략 국가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위상을 갖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전략에 따라 사회를 정비했던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 시기로 보면 이때 이제 그 문명국가와 전략국가라는 이 두 가지 이제 국가 발전 축을 가지고 북한이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를 강화했던 시기였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과 2019년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김정은이 이제 이 국제 외교 협상 무대에 나서면서 외국을 돌아다니고 이런 과정 때 사회를 안정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통제나 막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 안정화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력은 좀 약화됐던 거죠. 근데 이때 2018년에 이렇게 나오게 된 이 과정의 중요한 축이 2017년 이 말에 북한이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핵무기가 완성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이러면서 국제사회가 뭐 대북 제재를 아주 고강도로 인민생활용품까지 다 해서 포함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했죠. 이때 그 여파가 주민들에게도 이제 미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렇게 생활의 이제 긴축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던. 그런데 이 정권 측에서는 사회를 통제하는 것보다 일단 안정하고 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한 축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나서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식의 사회 안정화를 추진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현재 2020년 작년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에 퍼지고 지금 현재 2021년 현재까지인데 이때의 결정적인 건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2020년 향후 국가 전략을 이제 진지하게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겠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중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룬 즉 국가 발전과 또 한 축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이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국가 전략을 모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의뢰를 받아서 김정은의 개인 심리 이런 걸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 내내 심리 연구를 좀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실패가 상당히 큰 심리적인 정신적인 타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즉 이 모멸감이죠. 자신이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다 보호받고 자신의 말이라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혈기로 뭔가 좀 여태까지 진취적으로 하고 자기를 거슬렸던 뭐 아버지 때 가신들도 다 숙청하고 이랬는데 잘 될 거라고 다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고 준비해서 국제사회로 나갔는데
이제 1차까지, 뭐, 그리고 남북협상까지는, 북미협상 1차까지는 잘 되는데, 이 뭔가 이 결정적으로 이 자신이 얻을 게 있겠다고 판단하는 2차 협상 때, 이 트럼프가 이 내부 그 일정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내부의 이 뭐죠, 그때 당시 그 대선 전국에서 자신이 불리한 그 내부에 그때 이제 증언들이 나오면서 회담장을 떠나면서 그때 그 모멸감.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김정은이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그 떠나려는 트럼프를 잡는 모습이 전 세계 생중계됐잖아요. 자기는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하고 막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나서 그 김정은의 입장은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뭔가 얻어질 거라고 자신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영변이라고 하는 핵의 상징이죠. 북한에게 상징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뭐 너네는 뭐 만나서 반가웠고 뭐 서로 거래할 건 없다 이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그 이 이상심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수치감, 모멸감 이런 것과 함께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그 성격 분석을 한 연구들을 쭉 보고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할 때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 쭉 그 해외 정보기관이랑 학자들이 이렇게 쭉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김정은의 성격이 상당히 뭐 호탕하기도 하고 진취적이기도 한데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지는 걸 못 참고 이런 게 특징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 자기 자존심에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19년에 초기에 움츠러들다가 거기에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이런 국제사회 바이러스가 확 창궐한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 심리적으로 상당히 뭔가 불안하고 응축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19 방역이 북한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의 이제 뭐 소금 채취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도 막 어떤 시기에 막 금지시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함께 사회 통제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 올해죠. 2021년 1월 예상보다 빠르게 8차 당대회를 개최한 거죠. 이때 북한이 이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기전을 선언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첨단 전략무기 개발. 이건 뭐겠어요? 전략무기 개발을 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 협상의 우위권을 잡겠다는 거죠. 즉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뭐 우리가 얘기한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ICBM 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더 고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첨단 전략무기 개발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양대축이 자력갱생입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체제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전략이죠. 즉 이 자력갱생은 뭡니까? 주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알아서 잘 살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은 지금 미국과의 대미 협상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전략무기 개발, 즉 이 핵심적인 어떤 도구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협상의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거고 이 사회는 북한 사회는 집중적으로 이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힘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이게 자력갱생이죠.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양대 전력으로 이제 이 대미 협상력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버티기 위한 전략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주민들은 내핍하고 그 다음에 이 당원들이나 간부들은 완전히 이제 사상과 그 다음에 헌신성을 동원해서 그 주민들을 이제 그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사상전과 속도전 이 사회적으로 사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을 높이는 속도를 강화하는 이 두 가지 이 사상전, 속도전을 제시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전략이 지금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차 당대회 지금 최근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를 쭉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내치 중심으로 그 내부 정치 중심으로 이제 통치 전략을 짜고 사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자력갱생
첨단 전략무기 개발. 이게 이제 정권이 집중적으로 지금 전략을 제시한 거고, 이 전략하에서 정풍운동을 제시하는데, 이 정풍운동이 뭐냐면 이 1940년대에 이 마오쩌둥이 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 이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이 대중들의 어떤 그 심리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이 대중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독선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혁신운동을 한 겁니다. 이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처형도 많았고 교육도 매일 받고 사상적인 이제 당원들이 다 나서서 현장에서 그 농사활동하게 하고 뭐 이런 대대적인 게 정풍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하죠. 이제 이 무태풍의 정풍운동이라고 사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하게 간부들이 모든 당원들이 나서서 대중들의 나서서 대중들의 즉 인민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 주라는 그런 어떤 대의 명분 하에 간부들이 헌신을 하고 자기를 이 어떤 그 자기 정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이 정치운동의 정풍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풍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이제 이 당을 움직이는 당원 약 400만 명의 당원을 움직이는 이 당 시스템이 이 중앙부터 지방에 이 북한은 5명만 있어도 당 소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생활을 해야 돼요. 당원이 5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단위에 다 당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조직원들이 이 당원들이 3가지 이념, 즉 자력갱생, 그 다음에 일심당력, 3번째로 이민의천. 이민의천 말 그대로 즉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의 마음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뭐 살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3대 이념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누가 하냐? 그 주체가 노동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원들의 활동을 쇄신하고 이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검열하겠다라는 겁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 방식에도 혁신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말로 얘기한 게 세부 가업으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당원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걸 이렇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당내 상호 비판 서로 북한의 유명한 게 이제 상호 비판이잖아요. 서로 상호 비판하고 생활 총화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면서 문제점을 극복하게 하는. 그다음에 사상 투쟁. 그다음에 이제 학습 강화. 그다음에 일상생활부터 모든 당 조직 생활에 혁명적인 교육을 수립하고 이 당 간부의 수준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이게 최고 가업으로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이런 이제 정풍운동 속에 당원과 당 조직의 이제 행동 준칙과 활동 방식 이런 규범과 규율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당규약을 개정을 했죠. 이 약 400만 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성의 지침이 이제 당규약인데 이전에는 이제 북한의 당도 이제 당원이 후보 당원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 당원에 이전에 이제 후보 당원이 당원이 되는 기간이 2년, 즉 검증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전에는 뭐 1년도 있고 꼭 규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못 박았어요. 1년은 뭐 빨리 당원으로 될 수도 있고 되게 유동적이었는데 후보 당원으로서 제대로 2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년 이상 또 하나는 3년 이상 당원 의무, 뭐 당비를 내거나 당 조직의 명령, 상부 명령을 안 따르거나 이런 일을 안 하면 제명 조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 당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거 이걸 규정에 하고 그다음에 이 당 지도기관과 당 조직 역할을 또 높이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당원뿐만 아니라 즉 당 조직에서도 당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딱 얘기해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효과를 초래한 당 조직과 당 기관 안의 부서들의 3가지 책벌을 제시를 해요. 이 3카드죠. 경고 첫 번째는 잘못하면 경고, 2번째는 2단계는 엄중 경고, 3번째는 사업 정지. 이러면 이제 그 조직을 다 해체하고 이들이 이제 처벌을 받겠죠. 이걸 20조에 새로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이제 규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서 조직도 변화시킵니다. 당규를 강화하는 기조하에 당중앙검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죠. 그래서 이 당중앙검사위원회가 이전에는 이제 이 검열위원회도 있고 검사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위원회가 주로 당 재정관리 사업을 했는데 이제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이 검사위원회가 이 당 중앙에 유일적 영도 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율 위반 행위 등을 감독 조사하고 당규율 문제 심의와 신소청원은 이제 우리 청와대 그 신소 같은 거, 청원 같은 거예요. 똑같이. 북한은 원래 그게 더 발달했어요. 즉, 당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부 뭐 간부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런 이 청원 사업을 또 검사위원회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소청원 처리 사업도 맡게 해서 그 권한과 능력을 권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다음 축으로는 이게 중앙만 그런 게 아니죠. 지방에서도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 군대, 그 다음에 근로단체. 우리 북한에 뭐 근로단체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성 조직이 있고 청년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농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노동자 조직. 이렇게 이제 4대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 근로단체는 모든 이제 북한 주민은 다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원은 당 생활을 하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은 직장에서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가게 그 전업주부들은 여맹에서나 아니면 농장에서나 뭐 이렇게 다 조직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게 근로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고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했나? 최근에 당 조직과 간부들은 어떻게 통제했죠? 당 조직과 간부 통제는 일단 이 북한의 각종 이들은 이제 이 간부들이니까 권력기구 회의들이 있죠. 당 회의가 있고 국가기구는 국가 관련한 회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군대 회의가 있고 이런데 계속 이제 권력기구 회의를 막 하면서 당 조직에 총 공격전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올해 그 8차 당대를 1월에 했는데 바로 그때 1차 전원회의, 당 전원회의 했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2차 전원회의를 해요. 이게 되게 큰, 그러니까 당대회 다음에 당대표제회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회의가 북한의 큰 정치 행사인데 이걸 한 달 만에 하면서 지금 경제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 경제부장, 되게 우리 급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비교하면 그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경질을 시켜요. 옷을 벗게 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유명한 사람을 경질하면서 막 총 공격전을 관계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릴 때 대하여라는 어떤 지침 명령을 결정을 해요. 그럼 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가 뭔가? 반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흐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정치적인 게 강해요. 뭐 외부 문명, 그 문물을 이렇게 뭐 남한 비디오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뉴스를 듣는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외국의 사상 이런 거를 동조한다든지 이 체제에 반대되는 이 흐름을 반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북한에서. 그럼 비사회주의는 뭐냐? 비사회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규율을 어기는 거죠. 법률을 어기는 거. 예를 들면 그 허가되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시장 활동 시간이 예를 들면 9시부터 10시다 또는 6시다 이런데 그 외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법에 안 맞게 이렇게 그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북한의 시장 경제 발전과 함께 그 발전했던 시장 경제 활동들 이런 게 비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또는 휴대폰으로 그 내부에서 정권이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그 청년들의 도발 옷도 다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규정하지 않은 머리를 한다든지 복장이 단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통제를 하고 비사회주의다라는 거죠. 사회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의 투쟁을 강도 높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이어서 바로 이제 군대를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1차 회의 확대회의를 또 개최해서 김정은이 지도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2월에. 그래서 이 군대 지휘 성원들의 군사 정치 활동과 이 도덕생활, 이 도덕생활이 뭐예요? 일반적인 생활인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일련의 결함들,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군대 안에서 도덕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 이걸 토론하고 집중적으로 당중앙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군인들이나 군간부들이 오로지 그 당 중앙에서 얘기한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켜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처벌을 가하겠다라는 걸 지금 대책을 계속 논의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국가기구죠. 우리의 이제 뭐 국무위원회 해야 돼. 내각 전원회의 또 확대를 개최해요. 내각 각 행정부. 그래서 이 행정부에서 당이 결정한 걸 어떻게 이제 철저하게 집행할 건가. 그거를 또 2월에 또 화상회의를 긴급하게 또 해서 결정을 하죠. 근데 중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밑에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 이를 또 해요. 3월 달에는. 이건 뭐냐? 우리 시군, 각 지역의 시군의 그 당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지금 당대회나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하신 걸 잘 수행할 건가를 교육받고 강의 막 계속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때 개강사에서 김정은이 만든 대회예요. 이거는 처음 만들어졌어요. 시군, 어떤 국가기관의 골격이죠. 중앙에 있으면 각 시하고 군 단위. 요 단위에서 모든 책임비서들이 어떻게 분발하고 역할을 강화하냐. 여기에 이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실무 수준을 높이고 활동을 중앙의 명령에 따라 잘하기 위한 대대적인 회의를 하고 이때 역시 이제 북한의 지금 그 행정기구선 2인자라고 얘기하는 당 조직비서 조용원이 주도로 해서 그동안 뭐 평양시는 그동안 뭐 함흥시는 이렇게 북한의 모든 시와 각 군단이 군이면은 되게 낮은 거예요. 북한 주민 2만 명, 우리랑 비슷해요. 2만 명 정도 수준이 한 개 군이거든요. 시와 군의 대구 최고 대표인 당대표 당 책임비서들이 문제가 뭐였나 결함을 계속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냐. 책임비서가 나서야 된다. 이런 책임비서 역할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우리가 수령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령이 중앙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체제의 성격은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전체 북한이라는 체제에 김정은이라는 수령이 있다면 도에도 책임자, 당의 책임자가 또 수령 역할을 실제로 하고 그 다음 시, 군 밑으로 내려가서 당의 최고 책임자가 그 단위를 책임지고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그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이 군중을, 인민들이죠. 군중을 혁명사업회로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게 목표예요. 이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지금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발전을 이 인민들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운동 전개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부들이나 중앙이나 아니면 당조직은 그렇다면 주민은 대체 일반 주민에게는 어떻게 지금 통제하고 있나? 주민과 이제 기층의 일개 당원들이죠. 400만 명 중에 일부 당원들 어떻게 통제하냐면 일단 대대적으로 속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젊은이들을 시작해서 막 건설사업으로 동원 사업이 다 나요. 북한에 동원이 많고 이러면서 이렇게 속도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게 속도전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사회 통제를 하는데 일단 뭐 외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 수출이 거의 안 되잖아요. 지금 대북 제재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외부에서 수입하는 그 많은 물건들을 그나마 꼭 필요한 거라도 국산화해야 되는 거예요. 원료 자재를 국산화. 막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재자원화는 뭐겠어요? 우리 재활용이죠. 재자원화. 이미 쓴 거를 다시 재활용
리사이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료 자재를 여태까지 수입했던 게 대북 제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당장 이게 막혔으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해라.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쓰레기 모아서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라. 이런 국산화와 대자원화 사업 이런 게 이제 막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또 한쪽으로는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비상 방역 사업을 심화시켜요. 이런 과정들이 있고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북한이 지금 식량 위기 막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도 지금 계속 주저주저 하잖아요. 되게 필요한데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또 한 축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물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북한이 한축으로는 뭐 이렇게 뭐 이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 언론이나 국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전략적으로는. 근데 김정은의 그 개인적인 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미제국주의자들이나 우리 체제를 압살하려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자원에 침투시켜서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그 역대 모든 이 독재자들은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누군가 지금도 그래요. 누군가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 누군가 우리 체제를 몰살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안 좋은 거를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미 그런 걸 옛날부터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도 모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이라도 나쁜 그 영향을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 침투시키는 걸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듯이 우리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 그런 외부에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체제의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적 지원도 쉽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내면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좀 더 가중되면서도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거의 이제 종교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종교같이 어떤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근데 체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양 이걸 강화하는 거예요. 즉, 그 충성심을 독려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불안하거나 또는 동요할 때 가장 안심이 되는 건 기댈 곳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근데 이제 뭐 멀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보이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게 또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지도자들을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충실성 교양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즉, 김성은에 대한 지금 원래 김정은이 좀 이전 할아버지 그 아버지 때와 다른 게 개인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좀 시대적인 흐름도 아니다.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개인 숭배를 되게 강화하는 거. 모든 그 사업에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왜냐면 주민들이 뭐든 기대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민과 기층당원을 통제하고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생산운동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생산운동을 주도하는 이 사회단체를 계속 사회단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게 대표적으로 북한의 가장 강한 이 사회단체가 청년동맹 여맹인데 그중에서 청년동맹은 거의 이제 당의 어떤 당원들을 재생산하는 역할이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동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10차 대회 소집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5월에 개최했죠. 그 다음에 여성동맹 전원회의 소집하고 대회 소집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성동맹하고 그 다음에 직맹도 많죠. 농군맹, 직맹 계속 전원회의하고 결의하고 위원장 바꾸고 그러니까 조직 정비한 다음에
대중적으로 다 모아서 이제 대회를 모든 국민들을 각종 사회단체 단체의 위원장을 다 세대 교체하면서 대회 준비를 통해서 이 조직을 정비하고 대중투쟁이라고 하죠. 대중을 어떤 생산이나 어떤 이런 거에 결합시키는 사업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2월달 내내 진행이 됐어요. 2, 3월 진행되면서 이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이제 사회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층 단위의 사회를 통제하는 걸로 바뀌었죠. 예를 들면 이제 4월에 이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27, 29일에 했거든요. 3일 동안. 이때 이 이름을 바꿔요. 이 단체.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원래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이고 이랬는데 이름 바꾸고 사회주의 애국, 국가를 강조해요. 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해요. 그 다음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및 사상교양 강화를 강조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가업들 얘기하죠. 이 북한의 청년들이 많이 이 정신 이 한류의 흐름도 있고 사상적인 변화로 이 뭐라 그럴까 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게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 당원들도 그래요. 이 당 옛날같이 규율이 강화되지 않고 되게 자유로운 소위 자유품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 보니까 이들이 애국을 통해서 집단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도덕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이 김정은이 아예 편지를 보내죠. 서한. 김정은의 서한은 거의 명령서고 지침서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의 도덕과 문화를 지켜야 된다. 청년들이 지금 너무 해이해졌다. 청년 비판을 막 해서 이 도덕과 문화를 고수해서 집단주의를 강화하고 천리마 시대의 사상 정신. 천리마 시대의 사상 정신은 뭐냐면 1960년대, 50년대부터 북한이 이제 전후복구하면서 거의 천리마의 정신으로 이 오로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사상 정신을 부각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총동맹, 노동자 대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계급들이 이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해야 된다. 결사주, 즉 순결성, 노동계급적인 순결성과 명주를 지키기 위한 결사전을 이 노동자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여기에 이 생활상 곤란을 전면에 내서 생활이 어렵다. 우리가 이제 회의하면 당연하잖아요. 생활이 어려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생활상 곤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위와 집단의 이익을 좀먹는 현상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여기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그렇잖아요. 이게 생활 지금 뭐 당장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생활을 끌어나가는 게. 근데 이걸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강한 투쟁을 하면서 불건전한 싹을 여기 이 사회의 이 자그마한 불건전한 싹도 절대로 돋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생활의 유리, 이때 유리자는 떨어져 나간 그 유리예요. 떨어져 나가는 조직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이 소속되지 않는 문제를 시급 해결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북한이 이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그 국가가 배급을 못 주면서 주민들이 자력갱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진짜 자력갱생을 하고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조직 생활을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나가서 하루 먹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조직 생활이 무너졌거든요. 생활총화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내고 대신 누군가 대신하고 돈으로 대체하고 그 돈 낸 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겨우 조직생활 유지하고 이런 게 조직생활뿐만 아니라 공장도 그래요. 공장도 그렇게 운영이 돼요. 공장이 멈춰져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내고 대신 다른 데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그냥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서 준 돈을 모아서 겨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문을 연다고 하죠.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아서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하고 조직 생활을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직 통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맹을 했죠. 얼마 전에 6월에 중순에 이건 그 전에 좀 제가 쓴 거고 여성동맹한테 여성들이 이제 나서서
이 모든 이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명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농업 노동자 이 대회를 하고 이러면서 사회단체 사대회를 선거한 게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이때 동시에 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를 합니다. 당세포라는 게 누구냐? 당세포는 이제 뭐 주민 당원들이 약 30명 이하, 5명에서 30명만 돼도 이 세포 단위를 구성을 해서 이 조직 생활을 하는 가장 어떤 기층 당 생활의 어떤 집중지예요. 그래서 이 당세포들이 나서야지 뭔가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이 생활 총괄을 하고 생활 관리를 하는 단위가 당세포이기 때문에 이때 이 당 사상을 10대 가업과 12가지 기본 성품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 유명했죠. 김정은이 폐해사에서 각급 당 조직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강고한 어렵고 힘한 이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사상성을 강화시키면서 당세포 비서들이 분투해서 전당을 강화하고 전인민을 단결시켜서 이 체제를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지금 계속되면 대중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갈까? 아니 배급은 여전히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생활까지 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간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공포정치가 되는 거예요. 대중적인 공포정치.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2012년 집권 이후에 약 7차 당대회 때까지 이때까지는 엘리트들을 상층부 고위 간부들이나 아니면 뭐 이 크게 심각한 뭐 돈주나 이런 이 문제를 일으키는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이들을 뭐 숙청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대중들,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적 공포정치가 전망이 되고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전에 이제 7차 당대회 이전까지 김정은식 공포정치라는 게 우리가 아는 계속 뭐 고위층 숙청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이제 주민들의 이 고난의 행동들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영향과 전망을 보면 일단 이 북한의 이 400만 명의 당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당 조직과 당원들은 일단 업무 스트레스가 아주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는 못 살겠다고 위에서는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체제에서 이제 고위직들이 망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이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열이 증대하잖아요. 각종 검열이 증대할 거예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통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부의 수탈이 좀 증대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 통치 자금을 또 뽑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부가 심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쭉 확장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소위 이제 최고 지도자 수령과 간부와 주민 간의 상호 불안과 불신. 이게 이제 독재 정치의 딜레마거든요. 서로 겉으로 보면 되게 완벽하게 서로가 하나 집단주의인 것 같지만 내부로 보면 서로가 되게 이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이제 뭐 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독재자는 대중들을 믿고 움직인다고 말은 하지만 내면에서는 항상 불안해요. 저들이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 독재 정치는 1인 정치는 불가능해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족사회나 한 가족 내에서는 가능해요. 한 가족이나 근데 50명 100명만 돼도 1인 통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뭐 30명이 되는 뭐 초등학교에서도 반장만 뽑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한 명 갖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날 믿는 건가, 날 신뢰하는 건가, 날 충실하는 건가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이 간부들이 내 말을 듣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왜 수령님이 왜 저러지? 지도자가 왜 저러지?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있나? 간부들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게 서로 막
이런 불신과 불안이 막 서로 사이클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딜레마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불안 요소가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뭐 소위 당,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보위라고 하는 우리 과거의 그 안전부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이 감시기구, 보위부, 그 다음에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 보안성, 즉 이 경찰 기구의 이 삼중 통제가 북한은 이루어지고 또 연좌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저항 조직 세력이 조직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 역사를 쭉 보면 역사적으로 이 혁명과 저항 행동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혁명과 저항 행동은 경제가 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게 이제 외연화되는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만 해도 마찬가지죠. 진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닌데 뭔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사회 세계적으로 다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약 90년대 이후에 고난행군 이후에 사실 다수 주민들은 국가한테 기대며 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이 알아서 30년간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의 생존 기술을 터득한 겁니다. 진짜 텃밭을 그냥 북한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조중력 경제에 가보면 어떻게 저런 데 밭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 거의 뭐 70도 이상의 경사가진데 사냥이나 살만한 데에 거기에 그 밭이 있어요. 수수밭이 있고 어떻게 그런 데다 감자를 심었을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막 그 진짜 거의 그 저희가 옛날에 강원도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거기다 감자 심고 먹고 살려고 강원도민들이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이제 계속 벌어졌거든요. 북한 주민들 살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경제나 이런 생존 메커니즘이 가동이 된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주민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삶는 방식을 터득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아직은 장마당 통제가 크게 이렇게 통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조직생활이나 사상학습, 법률, 통제 이런 게 계속 강화되면 2019년에 그 화폐개혁 때 막 그런 소규모 막 저항들이 있어서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층민들이 가장 그 경제 위기가 되면 언제나 그렇지 가장 위기 계층들이 먼저 이 위기 계층들이 드러나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제 하층민 기아와 함께 이런 게 생존 저항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어떤 이제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건가 이런 걸 이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